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엄윤호입니다. 거대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여야의 극한 대립이 진행된 제22대 총선. 민심은 결국 정권 심판을 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으로 압승하면서 과반 이상 달성은 물론이고요. 원내 일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죠. 우리 지역에서도 10개 선거구를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하면서 다시 한번 민주당 텃받침을 입증했습니다. 반면에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선거운동을 펼친 국민의힘과 전주을 사수에 실패한 진보당, 또 전국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녹색정의당 등은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제22대 총선 결과 전북의 선택은 어땠을까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와 의미, 판세를 분석해보고요. 전북의 10개 선거구 득표율 등의 주요 특징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제22대 총선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결과는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됐잖아요. 근데 전북은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반이 된 건 반길 일이긴 하지만 10석 모두 차지했으니까 정치력 회복이나 현안 해결에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21대 국회 때 수혜받은 걸 생각하면 꼭 이번 당선인들이 더 노력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전북은 민주당이 강세니까 전주 을 제외하면 딱히 선거 분위기도 안 나고, 그래서 과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줄지 지난 국회와는 달리 중진급이 많이 당선되다고 하니까 그나마 기대를 좀 해보겠지만,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면 도민들도 더 이상은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당선인들은 정권 심판만 외칠 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국민의힘은 전주 정은천 후보가 낙선됐는데요. 이번 선거로 지역 내 입지가 좁아지고 중앙과의 소통 창구도 사라지는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되긴 해요.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전북 정치판도 흔들리긴 했잖아요.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도민의 실망감이 컸던 것 같고요. 또 진보당이나 정의당은 더 아쉬운 결과를 냈지만 소수 정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계속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선거는 끝났지만 앞으로 당만 보고 뽑을 게 아니라 더 잘 사는 전북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도민들도 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네, 현 정부 심판론이 강한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프레시안 전북본부의 박기용 국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석대학교 교양학부의 홍석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석대학교 홍석빈입니다. 예, 총선 기간 동안 겨우 개표 방송까지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일단 뭐 전국적인 상황 그래도 한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 전북의 정치 총선 결과 살펴봐야 될 텐데, 박기웅 국장님, 많은 언론에서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윤석열 중간 심판,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된 총선 전국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조국 혁신당의 또 등장도 있어서 더욱더 그 속도를 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도 뭐 예측했던 대로 좀 나왔을까요? 결과적으로는 현 정부 심판론이 많이 먹혔고, 예. 승자는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이 조국 혁신당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이 전체적으로 정권 심판론이라는 하나의 틀에 갇히다 보니까 이 다른 정치적 의제나 그다음에 이 경제, 물가 문제 뭐 이러한 그 핵심 이슈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논의가 되지 않았고 정책적 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심지어 뭐 최근에는 막판에는 이 대파와 삼겹살 논란, 대파를 가지고 가면 안 되네, 또 삼겹살을 먹었네, 또 뭐 한우를 먹었네, 뭐 이런 논란까지도 결국은 정권 심판론의 하나의 그 재료로 쓰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 이번 선거를 보면서 한 가지는 명확해졌다. 과거에 그 선거와 다른 하나의 방향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틀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킨 배경에는 정책의 선명성, 방향의 선명성이 민심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근데 이게 자칫 그의 양면이 있습니다. 이게 정책의 선명성이라는 것은 사실을 말하면 이제
뭐랄까요? 뭐 정권 심판과 같이 이 검투사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과의 1인 대결처럼 마치 검투사처럼 싸우는 그런 검투사 정치가 먹혀 들어갔는데, 이렇다 보면은 자꾸 선명성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정치적 이슈가 또 묻힐 수가 있다. 뭐 이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아마 향후 전국 운영 과정에서도 좀 아마 뭐랄까요, 여야 대결이 더 치열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홍수빈 교수님, 많은 정치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는 총선의 어떤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볼 때 이제 구도, 이슈, 인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항상 총선 때 중요시 해왔는데, 글쎄요, 지금 이슈나 인물은 사라지고 어떤 구도로 좀 어떤 정권 심판이라는 큰 구도 안에서 다 끝나버린 게임이었나, 어떻게 보세요? 예, 구도, 이슈, 인물 이 세 가지 중에 사실 뭐 이슈나 인물도 이제 논할 여지가 좀 있긴 합니다만 네네네. 워낙 두 가지를 구도가 덮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2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예. 지금 당시에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간의 표차가 0.73%포인트 차였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인 것은 즉 국민의 여론이 완전히 두 개로 쫙 갈라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갈라진 나라를 통합하고 국론을 잘 다잡아서 그거를 이제 본인이 실현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담았어야 되는데, 그렇네. 대통령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영수회담이라는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의 비등비등한 상황의 구도 속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협치를 이뤄 나가고 야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책을 펼쳐왔다면 좋은데 예. 그러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 시각에 지난 2년 동안 독선적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라는 게 머리에 오랫동안 각인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총선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국정 안정론이냐 정권 심판론이라는 대결 구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이번 4.10 총선의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여야 간에 있었던 뭐 인물 공천과 관련한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뭐 정책적인 문제, 뭐 의대 정원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제 의대 정원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정책의 분야별로의 하나지 사실은 다양한 정책이 있죠. 노동연금, 교육개혁 분야들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슈나 인물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 구도라고는 큰 틀에서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유권자들, 언론도 그랬고 유권자들도 그렇게 많이 흘러간 영향. 그런데 투표율로 놓고 보면 그로 인해서 뭐 투표율이 더 높아지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사전 투표율이 조금 높아진 건 있었지만. 제가 한번 통계를 보니까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난 21대 때 67% 나왔고, 예. 이번에가 0.4% 포인트가 올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정권 심판론에 부응해서 열광적인 투표를 한 것이냐? 0.4% 포인트가 뭐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죠. 예. 그런데 이 투표율이란 게 투표자를 유권자 수로 나눈 게 투표율이거든요. 그 투표자는 지난 21대에 비해서 우리 전북의 투표자는 한 12,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유권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니, 유권자가 아니라 실제 선거인 수가 투표를 하러 간 투표자 수 자체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투표율이 올랐느냐? 이것은 이제 선거인 수가 투표자의 감소보다 선거인 수의 감소가 더 컸습니다. 선거인은 지난 21대 전라북도 경우는 153만 명을 넘어섰고, 그렇군요. 153만 명이죠. 이번에는 이 15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자는 12,000명 정도 줄었고, 선거인은 한 2만 5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약간 올라간 것인데, 한편으로는 뭐 정권 심판론이라는 명확한 그 야권의 그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투표율이 내려가지 않은 그 측면도 좀 있습니다. 예. 자, 뭐 그 총선의 어떤 전국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 터놓고 말합시다는 우리 전북의 총선 과정과 또 결과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텐데, 사실 개표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전북 유권자분들은 이미
뭐 경선이 끝난 이후에 거의 당선이 확실한 거 아니겠느냐. 전주를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관심도가 좀 떨어진 상황에서 개표 방송을 보면서 한편으로 많은 유권자분들께서는 정당 지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전국 비례 후보. 사실 우리 지역 출신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 혁신당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지켜보셨고 실제 개표 방송 KBS와 함께 하시면서 홍석빈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결과도 네.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뭐 제3정당이 된 조국혁신당의 선거 전략이 캐치프레이즈가 크게 이제 저는 두 개로 기억하는데요. 투표 획득을 위해서는 지민비죠. 지역구는 민주당, 예.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내세웠고요. 그다음에 3년은 너무 길다라는 현 정권에 대한 선명한 어떤 슬로건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북에서도 지역구는 10석을 다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지만 예. 비례대표 득표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약 36, 7%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45% 가까이 45%가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습니까? 예, 예. 네, 그렇게 득표를 한 걸로 봐서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혹 지역구에도 이 전북에서 그 후보자를 냈더라고 하면 상당히 뭐 주목할 만한 결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예. 이 우리 전북도민들의 유권자들의 조국혁신당에 대한 어떤 기대는 컸다는 것은 예. 반대로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좀 회초리, 채찍을 좀 들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10분 중에 지금 그 10명 당선자 중에 사실 새로운 뉴페이스는 하나도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전북 정치의 유권자 후보들의 그 정치 그 식탁에 올라와 있는 이 후보들이 정치 신인이나 또 새로운 전북에서 성장한 이런 그 세세대, 신세대들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보니 예, 네.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식탁 위에 있는 그 정치인들의 반찬이 그나물의 이제 금밥이었다라는 예.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제 박경욱 장님 말씀하셨지만 0.4% 포인트 좀 오르긴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과 같은 강대강 구도 속에서는 훨씬 더 저는 많이 오를 가능성이 그렇죠. 있었다고 봤는데 예.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다는 이유는 그 전북도민들이 어느 정도 뻔한 이 선거 결과에 대한 하나의 그 예측을 통해서 굳이 예. 내가 뭐 투표장에 가지 않더라도 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또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실망을 많이 하다 보니까 투표장에 많이 안 갈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는 기대치보다는 좀 67.4%라는 게 그냥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왜 우리 지역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이 중요한지를 한번 더 깊이 있게 따져봐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득표율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우리 전북 지역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이 45.54%로 가장 많았고요. 더불어민주당이 37.63%, 국민의 미래 8.45, 개혁신당 1.96, 새로운 미래 1.5, 녹색정의당 1.51입니다. 박경욱 장님, 예. 14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45% 이상 더 예.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혁신당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 6개 군이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보다 높게 나왔고요. 예. 전체적인 유권자 수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조국혁신당의 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이것이 갖는 의미가 단순히 조국혁신당의 어떤 현상 속에서 정당 지지로 이어졌던 것인지 아니면 이 정당 지지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분리투표인데요. 사실은 그 민주당이 좋아서 민주당 후보를 찍은 사람도 있지만 예. 실제는 뭐 민주당이 좋아서 찍지 않았다. 그 당의 정책이나 방향성에 뭐랄까 호응을 해서 찍은 사람이 많은데요. 지역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지금 이번 총선이 대통령 중간 평가이거든요. 예. 이 중간 평가에서 우리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불통 문제나 이 정책적 아젠다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실망을 한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제 그 회고적 평가와
전망적 평가 두 개로 나뉘는데 이게 이제 중간 평가니까 2년 내 성과에 대한 회고적 평가에 들어가거든요. 이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면은 주로 이제 그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또 전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북 유권자들이 대통령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 민주당에는 호응을 하겠는데 그래서 민주당 후보는 내가 찍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뭐 다른 정치 세력의 그 활동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느냐 그건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있다. 이런 표심들이 그러니까 이제 분리 표심이 작동을 해서 조국 혁신당으로 모두가 넘어간 것인데 제가 이게 통계학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넘어갔느냐 이걸 보니까요. 민주당을 지지한 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가 한 82만 명인데 전라북도에서만요. 네. 그 중에서 민주당의 연합정당 위성정당을 선택한 유권자는 3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45만 명 정도가 이탈을 했는데 이 표가 고스란히 조국 혁신당으로 갔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그 지지한 정당을 지지한 그 표심이 45만 명 정도, 44만 7천 명 정도 되는데요. 45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심판을 민주당 후보들을 도구로 해서 쓰는 것으로 우리가 후보 투표를 했고, 그러니까 뭐 후보를 선정할 때는 심판 투표를 했고 지역구 투표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당 지지율에서는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의 모색에 대해서 민주당도 정신 차려라 이런 측면에서 조국 혁신당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역시 이제 통계로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주시니까 민주당에 대한 표심을 정확하게 분석을 함으로써 새로운 조국 혁신당에 대한 기대치가 45만 명 가까이가 움직인 이 이유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홍 교수님께서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냈을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이 조국 혁신당이 이 상황에서 후보를 냈으면은 과연 민주당의 10명의 독식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해야 할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지금 페트롤 전북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질문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우리 지역안에서 지역구 후보를 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지지가 굉장히 여론조사가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쟁 구도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자 어쨌든 지역구는 내지 않았습니다. 전략적으로 아마 조국 혁신당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고 조금 앞으로 많이 남은 지방선거이긴 합니다만 한번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합당을 하지 않기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뭐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다고 전제하고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그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제 후보군들도 생성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조국 대표가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제 조국 혁신당 당선자들이 바로 서초동에 가가지고 이제 한동훈 특별법 관련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혹여 대법원 최종심의 판결이 일찍 나와가지고 조국 대표가 형이 확정돼서 의석을 잃게 될 경우에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그 일종의 리더십에 대한 어떤 타격을 받으면서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좀 약간의 조급함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따라서 조국 대표라는 어떠한 그 세력의 그 사령관이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런 측면의 변수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반 윤석열 정부, 반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기치하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제 조국 혁신당에 많은 그 지지를 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과연 반 정부, 반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것만 조국 혁신당이 그 임무로 수행하기를 바래서 지지를 많이 했던 거냐? 저는 꼭 그렇게만은 보진 않거든요.
민주당이 할 수 없는 다른 부분에서의 제3정당 세력으로서 결국에는 조국혁신당도 대안 정책을 내세우면서 그렇죠. 예, 그동안 거대 양당의 서로 그 적대적 공존관계에 있었던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변화를 좀 도모하고 네. 또 민생과 각 부문별 정책에 있어서도 그 대안을 좀 내봐라 이런 요구들도 분명히 그 밑에는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도 당선된 12명의 각 분야의 그 전문 정책들을 곧바로 내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지방선거를 준비할 때 이제 조국혁신당도 이제 지금의 그 비례대표 구성원들과는 또 달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조직과 또 그동안의 활동 경력을 갖고 있고 그 속에서 지역민들로 통해서 선택을 받을 만한 그 지역구 후보들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각각 전국에서 후보를 발굴한다는 게 상당히 많은 시간과 또 비용과 그다음에 여러 노력들을 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2년 정도가 남긴 했습니다만 조국혁신당이 향후 조국 대표 거취와 그다음에 정책적인 어떤 그 대안 세력, 대안 제시와 이런 네네.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의 거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7개 시도당 중에 12개가 창당을 했고요. 나머지 5개도 창당을 하면 전국 정당으로서 전모를 갖추게 됩니다. 아울러서 풀뿌리 정당 이야기를 하면서 전북도당의 정도상 위원장이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후보를 양성하는 정치학교를 좀 먼저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의 의미를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조국 혁신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분명히 출전을 할 것이다, 후보를 낼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이제 조국 혁신당의 한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만약에 조국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오면은 예. 그래도 제2의 조국, 제3의 조국은 나올 것이다. 우리는 계속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대목도 있거든요. 조국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지만 이 제3지대 정당이 더군다나 지역구 후보를 내지도 않고 지금 전국 정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산까지도 지금 10% 이상을 확보할 정도. 그다음에 호남에서는 40% 이상 확보할 정도로 이 전국 정당이 됐습니다. 이게 지역구를 내지 않고 비례로만 전국 정당 되는 게 굉장히 뭐라 할까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여기에는 조국의 리더십이나 그 캠프진의 어떤 정책적 역량보다는 지역민들 국민적인 소망들이 좀 담겨 있고 열망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3지대에 있던 조국신당이 나름대로 역할을 할 그 방향을 모색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조국 혁신당의 그 지속 가능성 이게 이제 그 동안에는 제3의 정당이 안철수 신당이나 이런 데도 1년인가요? 2년 그 사이에 이게 좀 사그라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참신성이나 어떤 뭐랄까요? 그 방향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그렇죠. 또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물도 발굴을 해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아주 그 세분화된 나름대로 차별화된 정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고 이제는 그러니까 정책이나 인물로 만약에 승부를 해야 할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홍 교수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양당 정치, 대통령제 중심에서 양당 정치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 하지만 적대적 공존 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좀 많아지고 있고 이건 전국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전북으로 놓고 보면 양당 정치는 아닌데 일단 독주가 강한 지금 TK나 PK나 이곳 전북도 그렇게 표심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서 조금 더 발전된 정치 또 유권자 입장에서 선택적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바라는 부동층이 꽤 존재했잖아요. 안철수 현상에서도 그걸 봤고 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해볼 만한 구도 속에서 조금 전북의 정치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속에서 바라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이 적대적 공정관계에 있는 거대 양당 구도하에서 사실 2016년에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제1국민의당이 38석을 맞습니다. 얻으면서 돌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라고 하는 명확한 대권 주자 리더십이 있었고 그런 것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지금 조국혁신당도 약간 이제 비슷한 구도의 그 지금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전북 정치에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당이라고 표현하는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많은 이제 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축적해 오다 보니까 정치와 관련한 도민들의 어떤 그 혐오나 어떤 실증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 자체가 결국은 나의 삶, 우리 또 지역의 삶, 그리고 또 우리 도의 여러 가지 현안들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민생 문제를 잘 해결해 주면서 그동안 왔어야 되는데 선거 이후에는 사실상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역 정치에 무관심한 그러다가 이제 또 정권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지난번에 있었던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사태라든가 예. 잼버리 파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부민들이 굉장히 지금 실망이 큰 상태거든요. 따라서 제3의 대한 세력에 대한 어떤 욕구는 항상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근저에 깔려 있다. 예. 깔려 있는데 그 제3의 대한 세력이 이제 그동안 여러 번 있었지만 시도가 실패했었다는 것인데 조국혁신당이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나타난 것이죠. 다만 역시 대한민국 정치에서 정당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대통령제 중심화에서의 대권 주자라는 것이 그렇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 리더십 유지 가능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 싶고요. 만약에 조국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지방선거를 지휘한다거나 또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올 경우에 유권자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선장 없는 배에 대한 어떤 그 항로가 지속 가능하겠냐라는 그렇죠. 추정을 하게 될 것이고 의외로 빨리 당세가 예.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자,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홍석빈 교수, 프레시안 전북본부 박기용 국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달라진 22대 4년간의 전북의 정치력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박기용 국장님, 예. 5선의 정동영 당선인, 4선의 이춘석, 그리고 3선 3명, 재선 3명, 그리고 초선이 2명입니다. 절반 이상이 중진입니다. 충분히 선수는 강화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번에 당선된 분들의 선수를 합산을 해보니까요. 26선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26선이니까 예. 2.6선 뭐 반중진 정도는 되는 셈이죠. 예. 굉장히 우리 박기용 국장님은 역시 기자이셔서 그런지 꼼꼼하게 통계를 분석하시고. 그러나 이 선수도 중요하지만 이 사실은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을 얼마나 배출했느냐, 즉 전북의 지역구 10명 가지고 과연 전북 몫을 지켜낼 수 있느냐. 국회에서는 뭐 이 당선인들이 중요하다. 뭐 좀 시쳇말로는 뭐 의원 수가 깡패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0명은 사실은 국회 상임위가 18개인데 예. 예. 그 상임위 자체를 다 커버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소수 인원에 해당이 됩니다. 중복되면 절반도 못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부는 뭐 농해수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세 2명, 명, 3명까지도 이제 배치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전략적 배치보다는 그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그 지역구의 특성에 맞춰서 본인들이 이제 뭐 희망하기 때문에 배치되는 그런 중복 배치가 있었는데요. 저는 작은 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수 배치부터 전략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전북 출신이라고 할까요? 전북의 연고가 있는 그 당선인들. 보니까 뭐 한 2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그 조력을 좀 얻을 필요.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하고 지금 당선인들이 뭐 국회에 들어가서 내가 뭐 최전방에서 싸우겠다.
자꾸 지금은 싸울 때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예. 우리가 싸워서만은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협력과 협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정확하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낙선한 정운천 후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일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부와의 가교 역할 쌍발통, 그래서 한 사람의 연결 통로가 필요하다. 열석 다 국민의 지지, 도민의 지지가 민주당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선했습니다. 자, 김관영 특자도 지사 입장에서 이 윤석열 정부와의 가교 역할이 사라진 시점에서 우리가 그냥 마냥 열석을 차지했으니까 좋아할 만한 일이겠습니다만 걱정해야 될 대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번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의 어떤 낙선의 결과를 한번 예측해 주시죠. 예, 뭐 정치적 다양성 측면에서 물론이거니와 이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지난 1월 18일 발족한 이후에 재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에서 특례를 새롭게 개정하고 할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의 중앙 정부의 뭐 지방재정 교부금이라든가 예. 또 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좀 혜택들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전주울 정운천 의원이 소위 쌍발통 협치라고 해가지고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들을 하려고 사실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도지사나 기타 다른 또 정치인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이 일종의 채널 소통의 통로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과연 향후 전북특자도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또는 의회와 가교 역할을 해줄 특히나 예산이나 또 재정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그 링커가 지금 연결자가 사라졌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나마 좀 위안인 것은 그 비례 13번으로 지금 국민의미래 조배숙 예. 네, 조배숙 지금 당선자가 이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전 전북도당위원장이기도 했는데요. 조배숙 당선자가 그 역할들을 좀 대신 해줄 수 있는 여진이 있습니다만 5선입니다. 5선. 예, 예. 또 다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제 정운천 의원이 낙선했다라는 측면은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통로가 분명히 약화된 것은 맞습니다. 전라북도나 또 14개 시군 차원에서 향후 경제 발전이나 경제 정책들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홍석평 교수님, 이제 우리 박기웅 국장께서 말씀하신 평균 선수가 2.6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김윤덕 당선인과 인터뷰를 하면서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 7년간의 위원장 역할을 해오면서 재선이었기 때문에 선수가 낮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느냐, 싸울 힘이 없었느냐, 이게 3선이 되고 4선이 되면 할 수 있느냐라는 나름의 불편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드려봤거든요. 그래서 선수로만 우리가 기대를 했다가 또 기대치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제대로 된 치밀한 전략 속에서 전투력을 또 일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중진의 귀환을 얘기했던 것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언론의 어떤 주문, 그 감시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한민국 국회 입법부에서 그 국회의원의 선수는 사실 형식적으로도 물론이거니와 실질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죠. 예. 그 상임위 구성이라든가 또 뭐 각 여야 간의 당 간사 이제 소위 이제 총무 역할을 하는 간사를 구성할 때도 재선 3선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제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건 예.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선수에 따라 가지고 과연 그 정치인의 정치력과 그 다음에 자기 지역구 발전과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가 과연 선수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결국 개별 정치인이 초선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또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있는 여야를 넘나드는 의원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면서 본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죠. 예. 경상도 의원들도 만나고 충청도 의원들도 만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결국에는 중앙무대에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찾아내 가면서 본인도 스스로 정치력을 키우면서 자기도 성장하고 지역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형식적으로 재선 3선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선수만 올라가면은 영향력도 커지냐. 네. 형식적인 영향력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정치인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기 지역구에 대한 어떤 애정 그리고 중앙 정치에서의 본인이 정치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려는 어떤 의지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기본 토대로서의 어떤 정책적인 컨텐츠 역량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녹색정의당 또 뭐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진보당, 새로운 정당, 소수 정당들의 득표율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상실감과 실망을 했을 거라 예측이 됩니다. 글쎄요, 이 지역에서 자리 잡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또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소외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현상을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이게 일당 독주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요. 이게 오만하거나 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일당 독주 경우에는 변하기가 쉽지가 않다. 예. 그 모든 정치인들이 한 정당에 있다 보면 그 정당의 논리와 방향성에 매몰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여권의 통로도 중요하지만 이 당내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10석이 모두 민주당 후보 당선인들로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하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주의 강성희 진보당 후보 경우가 지금 10% 정도 득표력을 발휘를 했는데요. 이게 뭐랄까요, 이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강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역 구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낙선을 했지만 아주 아깝다라는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후보들의 진정성, 그 다음에 변화와 혁신, 지역을 위한 어떤 새로운 경쟁력 확보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또 당내 논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중앙당과 필요하다면은 중앙당의 전북의 목소리를 아주 거칠게 낼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지금 진보당 이제 소수정당 말씀하셨으니까 참 소수정당의 특히 특정 정당이 독주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참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진보당은 전국적으로는 지금 한석을 지역구를 울산에서 한석을 얻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비례대표 2석을 해서 3석을 지금 확보한 상태라서 원내 진입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의석수로 따져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이후로 지금 네 번째가 된 상황이고요. 다만 이 강성희 후보의 이 낙선이 좀 아쉽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반면에 이제 녹색정의당은 이번에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21대까지만 해도 지역구 한 석 그리고 비례 5석 해가지고 총 6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어찌 보면 처참할 정도라는 성적표를 얻은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제 이 심상정 대표가 이 진보 정치에 소임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해서 이 정계 은퇴까지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예. 민주당의 후보가 있을 때와 민주당 후보가 없을 때를 우리는 지난 1년 전과 이번 4월 총선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강성희라는 진보당이 당선자를 낸 전주을, 그 4년 전에는 정운천이라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후보가 당선이 되는 모습도 지켜봤고, 전주을을 보면서 참 이 민주당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소수정당도 얘기도 했는데, 전주을 같은 구도가 왜 타 지역구 9개 지역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나타날 수 없는 구조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운천 후보 같은 노력을 한 장관을 하고 낙마 이후에 6년 정도를 여기서 여러 번 고배를 마시면서 민심을 얻는데, 그것도 3파전 구도 속에서 가까스로 111표 차이로 당선이 됐던 기억을 우리는 해봐야 되겠고, 이번에 23,000명의 지지를 받고 떠나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남긴 의미를 우리는 한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홍석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주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을 비롯해서 전주에 출마했던 민주당 후보 자체의 인물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한 정치인이 그 텃밭을 잡고 다져오면서 지역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전북을 유권자들이 마음을 두고 지지해줄 어떤 민주당 그 정치인이 사실상 없었다라고 보는 가운데 그 틈을 이제 우리 정운천 의원이 잘 활용을 한 것이죠. 본인이 이제 농림부 장관 출신이기도 하고 예. 또 개인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분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전주를 해서 이제 두 번 지역구 당선 한 번 또 이제 비례 의원을 예. 한 번에서 재선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우리 박기영 국장님 말씀하셨던 제3지대가 왜 전라북도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하냐. 특히나 녹색정의당 이번에 참 원외 정당이 될 정도로 이제 투표 결과가 안 좋았는데요. 그동안 한번 쭉 저희가 과거를 한번 반추해 보면 이 녹색정의당이 거의 10% 가까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득표율이 맞습니다. 상당히 지난 16대, 17대 쭉 흘러오면서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얻을 수 있었던 그 어떤 컨텐츠가 무엇이었는가를 보면은 시민사회단체성으로서의 어떤 그 정권에 대한 어떤 비토 이런 데만 너무 좀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동안 녹색정의당이나 제3지대 이 전북에서의 그 제 정당들이 그런 반정부, 반정권 운동을 펼치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들도 해야겠습니다만은 예. 민생과 관련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하나둘씩 챙겨왔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1%대 득표율까지로 떨어질 만한 그런 지지율까지는 안 나왔을 것이다. 워낙 중앙정치 무대의 그 구심력,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정치적인 의제를 너무 정치 지향적인 곳으로만 설정을 했고 이 도내 각 지역에서의 민생 현안,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 결국 그 거대한 양당 세력의 그 갈등 속에서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이번에 터져버린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제3지대가 전북 정치권에서 어떤 식으로든 안착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강성희 현 의원이 작년 4월에 재선거 통해서 당선될 때 예. 진보당의 중앙당원들로부터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내려와서 뭐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민생 활동들 맞습니다. 많이 예. 했거든요. 그런 예. 모습들을 유권자들이 보면서 한편 생소하면서도 한편 좀 기특하다 뭐 이런 생각들 했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예, 그 그런 점들을 대목이거든요. 좀 예. 소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이 진행자로서 그런 질문들을 소수정당의 관계자들에게 이제 던집니다. 4년 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물론 이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건 언론에서 주목을 하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선거 때 나오는 인물 구도, 그 선거 구도로서는 인정을 받기가 어려우니 또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참 선수를 구하기도 어렵고 4년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또 하소연도 합니다.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이런 질문과 비슷한 내용인데 건전한 또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위해서 4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참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 이 지역의 현실이고 또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좀 형평성에 맞게 좀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중앙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거의 사실상 이번에는 방치하다시피 했거든요. 정운천 의원의 경우가 어찌 보면 정권 심판론의 최대 피해자일 수가 있죠. 예.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론이라는 그 하나의 의제에 지금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지지자 어떤 충성도가 높은 지지자들만 지금 투표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요. 중앙당에서 끊임없이 그 전북을 마치 험지다 사지다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기반이 없다고 해서 방치하면은 그 기반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에서 이 호남 특히 전북에 대한 그 지속적인 러브콜 그다음에 발전에 대한 그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민심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지. 이번에 또 전북에서 일당 독주를 했으니까 우리가 전북은 과연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방치하게 되면은 이건 계속 악순환이 거듭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싸울 땐 싸워야 되겠지만 야당으로서 또 우리 전북이라고 하는 특성상 얻어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되고 10조 원 이상의 지금 기업들이 협약을 맺은 것도 있고요. 또 혁신 시즌2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정치력이 저 정부를 상대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또 똘똘 뭉치는 어떤 힘, 가교 역할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또 유권자들이 정운천 후보에게 2만 3천 명의 지지를 보내줬던 것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정치인들이 어떻게 뛰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전북 유권자들은 굉장히 세밀하고 저는 똑똑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권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과거의 유권자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일부 그 후보자들은 제가 이제 가끔 만나보면 이런 말씀들도 하기도 하세요. 선거는 조직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진성당원, 권리당원들 중심의 일정한 표만 확보해서 상대 후보보다도 한 표라도 얻으면 이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에다 중점을 두는 게 선거판에서는 맞는 것이지 유권자들의 디테일한 삶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선거연에서는 현실적으로 뒤로 물리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좀 어떤 자세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녹색정의당이나 제3정당이 지역에서 또는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제3정당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노동이라는 이런 정책 의제 분야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먹고 살 거리, 먹고 산이즘 아니겠습니까? 경제와 성장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산업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제들도 이제는 제3지대 정당이 너무 한쪽의 의제들만 집중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의제의 폭도 좀 넓히고 외연도 넓혀서 전문가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서 유권자들한테 끊임없이 제시를 해줘야지만 유권자들도 한쪽만이 아니라 참 다양하게 이 3지대 정당들이 노력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점차 신뢰를 얻어가면서 표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전북은 이제 열석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연구를 두거나 이번에 민주연합의 비례에 들어간 또 6명의 전북 출신 후보 당선인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11번의 강경숙 당선인 많은 전북 연고의 당선인들이 27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물론 21대보다는 몇 명이 줄었다고는 하나 그분들과의 협력을 우리 특자도의 김관영 도지사가 행정과 정치권이 어떻게 이제 하나가 되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원팀입니다. 정동영 당선인이 내가 팀장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팀이어서 팀장이 한 명이 나오는데 다 팀장 이상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고의 당선자들과 어떻게 일관되게 좀 목소리를 소통을 하면서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워낙 힘이 약하기 때문에요. 네, 당연한 과제이고요. 소수 약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협력과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동영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통을 통해서 전북 정치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넓혀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북 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범전북 출신들을 하나로 스크럼을 짜는 이런 그 노력들이 진정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앞서 우리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생활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들이 정말로 이 민심이 원하는 정치 외에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각 의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좋은 대안을 내놓으면은 저는 그 소수 정당도 지방에서 나름대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준비해야 될 숙제가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총선에서만 드러난 건 아닙니다. 표의 등가성 때문에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지역들은 의석을 잃기가 쉽습니다. 10석을 가까스로 유지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에서 9석으로 전북이 한 석을 줄였는데 가까스로 10석을 유지했는데 이대로 지금 인구 감소 속도를 보면 이건 비단 우리 정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정치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대상이 됐던 상황에서 어떻게 의석수 감소를 막을 것인가, 또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더불어서 과연 의석수 한석이 중요한 것이냐,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의석을 뽑는 유권자의 자세도 중요하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어서요. 어떻게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까요? 예, 현실은 굉장히 어렵죠.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이 전북의 지역구 열석을 사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향후 4년 후에도 과연 이 열석이 유지가 가능할 것이냐.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라고 하면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전반적인 시각들인데 두 가지 측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열석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하면 결국 인구수를 늘려야 되는 차원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저출생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전북의 인구, 또 전북의 어떤 경제 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서 어떻게 외부로부터 전입 인구들을 늘릴 것인가. 이렇게 출생 인구와 전입 인구를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보관들에 대해서 더 많은 행정당국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제는 그 인구 감소를 우리가 반전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가운데서 서로 지역구 수가 줄어들더라도 그 줄어든 지역구의 한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남아있는 지역구 의원,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정치력과 본인들의 역할과 그다음에 컨텐츠 발굴 능력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유권자들의 지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유권자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 자기의 이익과 또 주변에 자기가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촘촘하게 그 이해관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우르르 몰려가는 유권자들의 세대가 아니고 세대별로, 성별로, 지역별로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권자 지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전북의 어떤 경제 산업적인 기반들을 좀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개개인들의 역량 강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뭐 얼핏 사회자께서 조국혁신당 뭐 정치학교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여전히 거대 양당도 다 정치학교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는 거기서 그냥 뭐 이벤트성으로 뭐 어떤 세미나나 이런 게 할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정치, 청년들 정치, 그다음에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활동해왔던 사람들이 정치의 세계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마련해주는 그런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경제와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쪽 출신의 국 당선자들은 제가 보기에 20%도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300명 중에 4분의 1, 최소 25%는 경제 산업 분야에서 종사했던 분들이 정치에 진입을 해서 다양한 전문 능력을 발굴하면서 대한민국 전체 사회를 위해서 또 그리고 본인들이 속해 있는 지역구의 경제 발전과 또 뭐 지방 소멸 위기의 타개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열려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박기용 국장께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총선은 끝났습니다만 4년을 어떻게 달릴 것인가. 일단 당선인 10분에게 뭐 축하를 드리고요. 이번 표심에 나타난 전북인들의 민심을 정말 준엄하게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기쁨에 앞서서 2배, 3배의 그 어떤 중압감을 느끼고 뭐 국회에 들어가시면은 좀 더 이 지역민들이 원하는 정치, 지역민들의 아픔을 좀 해소하는 정치, 또 전북 현안을 뭐 터졌을 때 부랴부랴 막는 정치가 아니라 사전에 문제를 좀 파악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정치, 뭐 이런 아주 적극적인 정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수님도 짧게 좀 해주시죠.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치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 과연 또 지역 정치권 포함해서 희망이 아닌 절망과 실망만 팔아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22대 국회 5월 30일 날 개원하는데요. 정말로 민생을 위한 희망의 정치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도민들은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서 많이 싫어하는데 그 희망 절대 팔지 마시고 희망을 읽고 나가고 실현해 나가는 그런 선수들이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옥 같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전북본부의 박기용 국장, 우석대학교 교양학부의 홍석빈 교수였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